제11장 혁명의 분수령 1.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인민혁명군의 제2차 북만원정 준비는 록산 전투와 태평구 전투를 통하여 완결되었다. 왕청과 군춘연대의 일부 중대들과 청년의용군으로 편성된 원정대가 인민들의 성대한 환성을 받으면서 태평구를 출발한 것은 1935년 6월 하순이었다. 석도하자와 사도하자를 거쳐 팔인구에 도착한 원정부대는 노야령을 돌파하기 위한 어려운 산악행군의 길에 올랐다. 장사진을 이루고 흘러가는 행군정대의 대호에는 안도에서 온 독립위원대 일부 대원들도 끼어 있었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2차 북만원정을 회상할 수 있는 인물은 당시 왕청 4중대 대원이었던 어진우밖에 없는 것 같다. 2차 북만원정에 참가한 전우들 가운데는 한흥권, 전만성, 박태화, 김태준, 김여중, 지병학, 황정해, 현철, 리두찬, 어준옥, 전철산 등도 있었으나 그들은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가 버렸다. 1차 북만원정 당시의 노야령은 장설로 뒤덮인 설령이었으나 2차 북만원정을 떠날 때의 노야령은 일만 초목에 여름빛이 짙어가던 청산 농림이었다. 1934년 10월에는 소란풍을 헤치며 이영을 넘었다면 1935년 6월에는 살을 지지는 것 같은 뙤약볕과 모기떼 성화를 받으며 이영을 넘어야만 했다. 혹한과 폭설도 견디기 어려운 거처였지만 폭염과 땀도 만만치 않은 장애였다. 박격포와 중기관총을 실은 군마들은 경사가 급하고 초목이 뒤엉킨 행군로를 헤치느라고 무진애를 썼다. 그 마필들이 걸음을 멈추고 한자리에서 뭉갤 때마다 우리는 치도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톱으로 진대나무를 자르면서 한치한치 앞으로 전진하였다. 우리가 노야령을 넘고 있을 때 관내에서는 모택동과 주덕이 인설하는 중국 로농홍군이 2중 3중으로 되는 장계속 군대 봉쇄를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2만5천리 장정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었다. 1935년 5월 30일 대도하에 당도한 홍군은 치열한 격전 끝에 노정교라고 부르는 고대 철사교를 차지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장정용사들의 진군로를 열어놓았다. 5월 30일은 태평천국 운동의 지도자 석달계가 대도하를 건너려고 시도한 날이며 상해 530 차만 열돌시 되는 날이었다. 이런 운명적인 날에 용감무쌍한 홍군 결사대가 노정교를 돌파한 것은 잠옷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귀주 전역에 대한 보도에 이어 간도에 날아든 대도하도하에 대한 소식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 주었다. 노정교 전투가 있은 후 홍군은 장정노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의 하나인 배설산과 협금산을 연속적으로 돌파하고 감수평원에 들어섰다. 우리는 그때 장강이 범람하여 몇십만 명이 죽었다거나 대만 어디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 몇천 채의 집이 파괴되었다는 식의 비극적인 소식보다도 브뤼셀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다거나 모스크바에서 지하철도가 개통되었다거나 2만5천리 장정을 개시한 중국 홍군이 어느 지점을 통과했고 어떤 지역을 점령했다는 식의 낭만적인 소식을 더 중시하였다. 우리가 노야령을 넘은 것은 장정 중에 홍군이 대설산을 돌파한 것과 같은 거사였다. 대부분의 원정대원들은 휴식구령이 떨어질 때마다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여 아무데나 쓰러져 노독을 불곤 하였다. 쉴 참이면 사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들이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배고픈 것과의 타협이 힘든 것처럼 자고 싶은 것과의 타협도 역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정대원들 중에는 행군 강도가 높다고 불평하거나 행군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지휘관들의 구령에 따라 지차처럼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우리가 사전에 정치사업을 충분히 한 것만큼 그들은 북만원정의 목적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만난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정신적 준비도 갖추고 있었다. 인민혁명군의 활동 무대로 될 수 있는 대지는 노야령 이남의 동만 땅과 남만 지방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다면 인민혁명군이 자기의 발상지이고 보금자리인 동만을 떠나 유격구 해산 후에 첫 원정 후보지를 북만으로 정하고 숨가쁘게 노야령을 토바오르게 된 거사에는 어떤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는가? 그 어떤 정치군사적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본군과 만주국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북만주로 원종대를 이끌고 갈 결심을 내리게 하였던가. 가장 중요한 동기는 북만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그들과의 전면적인 협조, 협동, 협력의 길을 터놓기 위해서였다. 동만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개척한 선구자, 영설자, 주창자의 대부분이 조선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북부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개척한 주동인물들의 대부분도 다름 아닌 조선 사람들이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북만의 유교운동을 개척하는 데서도 선구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주보중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동북혁명을 위해 바친 조선 사람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찬하였다. 1930년 당시 동북 각 지방의 현당위원회 비서들과 구당위원회 비서들은 대부분 조선 동지들이었어. 연변의 여러 회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안, 발리, 당원, 여하, 보청, 호림, 의란 등 북만 여러 회원의 당위원회 비서들과 현당위원들도 거의나 조선적 간부들이었단 말이야. 항일혁명이 최후 단계에 돌입하고 있던 어느 해 봄날 나와 함께 아무르강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하바롭스크 주변의 북미령 모래터를 산책하던 그는 항일연군 시절의 공동투쟁의 나날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조선동지들의 업적을 떼놓고서는 항일연군의 발전 역사도 운운할 수가 없어. 이 군의 90% 이상이 조선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1군, 3군, 4군, 6군, 7군의 시초를 열어놓은 주인공들도 리홍광, 리동광, 최영건, 김책, 허형식, 리항만과 같은 조선 동지들이 아니겠어. 노이와 양정우가 희생된 다음부터는 김일성 사령이 여러 해 동안 2군은 물론 1군까지 통솔하면서 항일전쟁을 영도해오고 있는데 동북혁명의 주인들인 우리로서는 사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싶은 때가 많소. 우리는 항일전쟁이 끝난 다음 동북 땅에 조선족 출신 열사들의 기념비를 꼭 건립하려고 결심하였어. 주보중은 항일전쟁이 끝난 후 실제로 길림성당연회를 통하여 길림과 연변지구에 조선족 출신 열사들의 기념비를 세울 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북만주 지방에 가서도 일만 관원들과 토착 지주들에 의해 우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성녀평원을 비롯한 일망무제 대평원들과 황무지들로 이어진 남북만의 광야는 연산 수천만 톤의 알곡 서출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곡창지대였지만 여기서도 조선의 가난한 교포들과 개척민들은 사시장철 시기주 걱정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전 직후 어느 간소한 연애 속상에서 나는 리영호가 어린 시절 북만에서 체험했던 기아를 회고하며 눈물을 짓던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리영혼의 일가가 5인반인가 3차 구인가 여하에서 살 때였다고 하니 아마 1915년 전후였다고 생각된다. 졸량의 고통에 시달리던 그들은 양배추 줄기로 한 해 가을을 연명하였다고 한다. 그 변변치 못하는 음식도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흘을 내쳐먹고 나니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였다. 어린 영혼은 부모들의 눈을 피해가며 그 씁쓸한 음식물을 무릎 아래에 모조리 뱉어버리고 죽물만 마시고 나였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더라고 하였다. 그 시절의 리영호는 가난덕으로 바지도 쌀 포대로 해 입었다. 복판에 백리라는 남색 글자가 큼직하게 찍혀져 있는 포대였는데 안팎의 고려가 없이 재단을 아무렇게나 한 탓으로 그 두 글자는 바지를 만든 다음에도 오른쪽 가랭이 바깥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린 영어는 그것을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 그는 도대체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신비한 표적처럼 감수하면서 눈에 익혀두기까지 하였다. 괴이한 굴자가 찍힌 단볼 바지를 매일같이 입고 다니면서도 불쌍한 영혼은 그 글자가 말해주는 흰 쌀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것은 북만주 교포들의 과거를 보여주는 빈궁의 일단이다.
일찍이 리더나도 잡지 개벽에 남만주행이라는 글을 쓰면서 만주에 가보니 마적들이 득실거리고 그 행패가 심하더라고 하였지만 북만은 덕만이나 남만보다 마적들의 행악질도 더 우심하였다. 그것은 터벌대를 끌고 무시로 달려드는 일본군이나 위만군에 못지않은 우한거리였다. 북만의 허적들은 살인을 시군중 먹기로 하였다. 비수와 단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허적들이 갈가마기 떼처럼 달려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 격포들은 공포와 불안에 쫓겨 부단히 거주지를 옮기었다. 허적들은 돈을 위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인질로 끌어가곤 하였다. 깊은 산속에 사람들을 끌고 가서는 귀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씩 잘라 인질의 집에 보내면서 이것이 당신네 아들의 귀다. 아무 날까지 돈을 얼마만큼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장을 보내곤 하였다. 그런 협박장을 받은 집들에서는 억울한 대로 가산을 다 덜어서 아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적들이 요구한 돈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체로 시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북만은 결코 왕도락토도 아니었고 어적협파의 세계도 아니었다.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범람하는 사회학과 약육강식의 법칙뿐이었다. 조선민족은 이거장에 왔어도 일본의 고관들과 군벌들, 재벌들, 은행가들, 장사치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모슴꾼으로 되고 부림소로 되었다. 이 저주로운 현실은 북만지방의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 구국전선에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간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만에서도 조선의 선각자들은 일찍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주동적으로 개척하였다. 그을 깨나 아는 사람, 두뇌가 명석한 사람, 감수성이 민감한 조선 사람들 치고 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들지 않은 인물이란 거의 없었다. 똑똑한 조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산주의를 유일한 신앙으로 삼고 다도 일제와 다도 지주 자본가를 부르짖으며 혁명운동에 투신하였다. 북만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은 1930년대 초부터 일제를 힘으로 타승하기 위한 무력항쟁 준비를 하였다. 보청회원에서는 최영곤의 지도하에 200여 명의 조선 청년들을 망라한 훈련반이라는 것이 조직되어 항일 유격대 창건을 위한 기초 축성 작업을 개시하였다.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훈련반은 장차 혁명군의 골간으로 될 청년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사관학교였다. 내가 다닌 화성의숙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 공부도 하고 전술학습도 하고 사격훈련도 하였다. 훈련반은 모두 10개의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령 겸 총참모장직은 최영권이 담당하고 정치위원직은 박진우, 번영 김진우, 박진우가 맡고 있었다. 천리행군의 저자인 비준수염 김영화도 이 훈련반에 망라되어 중대장을 하였다. 그에게 비준수염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반미대전이 끝난 1950년대 중엽이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개시와 함께 우리민의 생활 양식에서는 몇 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것은 수염쟁이들과 긴 머리 패들, 깎아중이 머리들, 짧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나라가 바지를 어떻게 입고 머리를 어떻게 깎고 수염을 어떻게 밀라는 법령을 채택하지도 않았건만 인민의 생활에서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스스로 일어났다. 그런데 인민군 병기창 창장인 항일투사 김영화 소장만은 유독 옛 모습 그대로 안창호식 콧수염을 그냥 보조시 기르고 다녔다. 몇몇 전우들이 그에게 수염을 밀어버리라고 권유하였다. 초자들과 상급 일꾼들까지 달라붙어 열심히 하마를 들이댔지만 마이동풍이었다. 그는 오히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더 극성스레 수염을 다스리곤 하였다. 어느 날 김영화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수상님께서는 저의 이 콧수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멋있는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오. 콧수염이 없어야 김영화가 아무리 잘난 사람인들 무슨 김영화겠어. 나는 콧수염이 없는 김영화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저의 이 수염을 비준하신단 말입니까? 비준이라니. 인민이 수상한테 많은 권한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들의 수염을 다스릴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어. 결정권이야 영하동무 자신에게 달려있지. 덕무가 좋다면 기르는 것이고 나쁘다면 기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됐습니다. 스승님, 사실은 제 그동안 이 수염 때문에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어림도 없습니다. 김영환은 희색이 만면하여 내 방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몇 달 후 그는 나를 만나러 오다가 그 콧수염 때문에 내각 청사를 지키던 허위군관에게 단속당하였다. 허위군관들은 외모가 거칠거나 위생문화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내 방에 잘 들여보내지 않았다. 현관 쪽에서 옥신각신이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군관동무, 웬일이요? 소장동지도로 수염을 깎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냥 비준수염이라고 우기십니다. 지구사령관 동지께서 수염을 비준해 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허위군관은 믿업지 못한 눈길로 김영화를 흘끔 일별하였다. 그런 문제라면 소장동지를 더 너엽히지 마시오. 그 수염은 불가침이요. 그 후부터 김영화는 군대 내에서 본명 대신 비준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9살에 장가를 들고 11살에 보탑을 잡고 호주 노릇을 하였으며 13살 때부터는 홍범도의 연락병이 되어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유명한 이만시 격전에까지 참가한 전적을 가진 너스칸 싸움꾼이었다. 보청이 훈련반은 처음에 순수한 조선 청년들로만 조직되었다. 조선 독립을 이룩하려면 조선 사람들끼리 부대를 모아야지 이국인이 끼어들면 대우를 운영하는 데서 잡음이 날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순수한 조선인 구성은 중국인 반일 부대들과의 연합에 난관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중국인민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목소리들이 점차 크게 울리어 훈련반 조직을 주관한 사람들은 대열 속에 2명의 중국 청년을 받아들이는 데 이르렀다. 그런데 이 2명의 중국 청년이 훈련 도중 변절하여 적들에게 훈련반의 비밀을 고스란히 제공하였다. 훈련반은 검거선풍을 피해 보청으로부터 300리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새롭게 교사를 건립하였으나 거기서도 적들의 토벌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여하로 활동기지를 옮긴 최영건은 박진우, 황계홍, 김영화, 김지명 등의 전우들과 함께 3위튼 소학교에서 70명 정도의 청년들로 훈련반을 다시 조직하고 훈련생들 중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정수분자들을 선발하여 주구청산, 군정간부 호위, 무장공작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적색특무대, 일명 적색테러단, 적색특무대를 조직하였다. 훗날 최영건은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여하 공농유격대를 조직하였다. 탕원과 여하에서의 유격대 조직을 전후로 하여 영안, 밀산, 발리, 주하, 위하에서도 김책, 허형식, 리항만, 김해산 등이 이끄는 무장대우들이 연이어 태어나 어려운 항일장정을 시작하였다. 김해산과 리광림이 주보중과 함께 오군의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들이라면 김책, 허영식은 장수전, 조상지와 함께 3군을 건설한 노장들이며 최용건, 리항만, 리영호, 안영, 최일 등은 리얼럭과 함께 4군과 7군을 조직하는 데서 기수의 역할을 수행한 큰 공로자들이었다. 남쪽의 노야룡으로부터 북쪽의 아무르강까지 동쪽의 우수리강으로부터 서쪽의 대흥안령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북만의 광활한 반도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군가가 울리지 않은 거장이란 거의 없었다. 김책이 할빈 동부와 동북부 지방을 포괄하는 빈강이 일대를 중심 무대로 하여 유격활동을 지도하고 있을 때 최용건과 리항만은 완달산 줄기를 근거지로 삼고 적의 집단부락들과 후방기지들을 들이치는 끊임없는 습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 허형식은 김책, 마덕산과의 연합으로 서부 권정대를 조직한 다음 이측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들과의 연계를 지을 목적 밑에 해륜을 비롯한 여러 효험들에 진출하여 이 지대들을 과감하게 개척하였다. 강건은 노령산줄기의 활동기지를 두고 목단강 좌우 연안의 산악들과 개활지대들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적들을 맵쉽게 족치었다. 애절문 지휘관이었지만 청명한 두뇌와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있던 그는 전도가 촉망되는 군사지휘관으로 빨리 발전하였다. 북만 지방의 유격 운동을 심화 발전시키는 데서 간도 출신 투사들이 준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고 말할 수 있다.
동만에서 실천투쟁을 통하여 충분히 검열되고 단련된 김책, 한흥권, 박길성, 안영, 최일, 전창철 등의 투사들은 북만에 가서도 적극적인 조직자, 선전자, 지도자가 되어 항일전쟁의 어려운 돌격로를 헤쳐나갔다. 북만 지방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동만혁명의 전반적 발전 과정을 항상 깊은 관심 속에 주시하여 왔으며 동만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여 왔다.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만에 대한 소식을 정상적으로 입수하였다. 북만 사람들에게 간도 소식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여 준 사람은 주보중이었다. 영안의 활동기지를 두고 왕청에 자주 드나들던 주보중 휘하의 5군 통신원들과 2군에서 5군, 3군, 4군, 7군, 6군, 8군, 9군 등 북만의 여러 부대들에 파견되어 간 투사들도 동만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다. 길동국 지도부, 길동성이, 길동국 지도부도 동만을 소개하는 중요한 선전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만의 전우들은 바로 이 길동국을 통하여 동만지방에서 발간되던 적세계의 출판물들과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같은 비밀 문건들까지 입수하였다. 당시의 길동국은 동만과 남만을 북만에 연결시켜주고 북만을 동만과 남만에 연결시켜주는 교환대 역할도 수행하였다. 리영호도 여하현당에서 선전부장으로 일할 때 길동국에 갔다가 거기서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정식으로 배포받았다고 한다. 그가 돌아가서 전우들에게 길동국을 통하여 수집한 동만의 자료들을 다 소개하였다. 그는 항일전쟁 때 그 문건 원본을 분실한 데 대해 몹시 아수해하였다. 북만의 전우들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제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김책과 최영건이었다. 그들은 인민혁명군 대원들과 노동자 농민들에게 우리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내세운 총 노선이 무엇이고 전략전술이 무엇이며 당면 임무가 무엇인가를 정열적으로 해설해 주었으며 우리의 전투 성과와 도덕적 풍모를 따라 배울 때 대하여 항상 강조하였다. 동만지방의 혁명투쟁은 지금 김일성 대장의 지략에 따라 전진한다고 한다. 김 대장은 젊은 지도자인데 민중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도자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백이민족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품을 내어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겠는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것은 최영건이 여하 유격대를 조직할 때 대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4번이나 써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할 사명을 띠고 북만을 떠난 최영건의 연락원들은 한 명도 나한테까지 와닿지 못하고 중도에서 모두 희생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만이 혈로를 헤치고 우리 부대의 활동구역인 도나 근처에까지 기적적으로 와 닿았는데 그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만일 그가 적들에게 잡히지 않고 하루나 이틀만 견제하였더라면 나를 만나보았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나와 최영건과의 상봉은 1941년이 아니라 벌써 1930년대 중기에 우리의 활동 지역인 간도나 남북만 어느 지점에서 실현되었을 것이다. 나는 1941년에 하바롭스크에서 김책과 최영건을 만나보고 몹시 놀랐다. 그들이 나의 생활 경위와 가정 내력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두 사람은 지어 나의 볼에 있는 보조개와 덧니가 일본 밀정들이 10년 이상이나 찾아 헤매는 일학 천금의 목표물이라는 것과 나의 목에 수만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물론 북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다방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책이 내가 길림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선정도 목사의 후원을 많이 받은 데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면 나는 김책이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헌의 방조를 많이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혁명가들의 일생인이 많지. 그들의 경력이나 행로 가운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과 기상천외한 일화들이 많았다. 그 사연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공로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일수록 더 다채롭고 풍부하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자들이나 건달꾼들한테야 무슨 들을 만한 이야기거리들이 있겠는가. 한 번은 우리 부대의 어떤 통신원이 북만에 갔다가
칠군 군장 리양만이 11살이 다 될 때까지 젖을 먹고 자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우들을 웃긴 일이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앙천대소하였다. 엉터리도 분수가 있지. 11살이면 장가도 갈 그런 나이인데 젖을 먹다니. 이것은 날조다. 광포다 하고 대원들은 통신원을 막 공격하였다. 나도 물론 통신원이 들려준 이야기를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훗날 하바롭스크의 북미령에서 리항만의 친조카인 리홍호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덕무의 삼촌이 11살이 될 때까지 형수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고 물었다. 리홍호는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형수의 젖을 먹었다면 영어동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는 소리인데 그 덩치가 큰 삼촌이 덕무가 먹을 것까지 다 착취한 게 아니여.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리영어는 황황히 삼촌을 두둔하였다. 천만에요. 내가 그런 착취를 당할 리 있습니까? 삼촌이 먹은 것은 한쪽 젖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내가 차지했으니까요. 그것 보시오. 덕무는 50%의 식량을 착취당했단 말이오. 28제도 아니고 37제도 아닌 그런 약탈을 당하고서도 삼촌을 두둔하다니. 리영어는 나의 농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게 웃어댔다. 나는 한쪽 젖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우리 어머니의 젖량이 아주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낳자 저 집으로 나서 내가 먹고 남은 것은 그냥 짜버리곤 했으니까요. 젖을 손으로 짜자면 아프기도 하고 또 끝까지 짜내지도 못하게 하루는 할머니가 항만 삼촌을 보고 우리 어머니 젖을 좀 빨아주라고 분부했답니다. 삼촌은 분부대로 젖을 빨았습니다. 처음에는 빠는 적적 뱉어버리곤 했는데 언제였던지 장난삼아 한 모금 삼키고 나서는 아주머니 젖도 어머니 젖처럼 맛있구나 하면서 우리 어머니 젖을 매일같이 빨아먹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삼촌의 비위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만. 네, 성격이 아주 특이했죠. 석성이가 먹을 젖을 네가 다 먹으면 어쩌니 하고 할머니가 걱정하면 삼촌은 그러길래 한켠 젖만 먹지 않아요 하고 대답하곤 했답니다. 석성이란 내 아명이었습니다. 내 나이 2살인가 3살 잡히던 애부터 삼촌은 젖을 뗐습니다. 그러나 내가 젖을 먹을 때면 우리 어머니 앞에 앉아 늘 군침을 삼키곤 했습니다. 리영호는 그날 삼촌에 대한 일화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하였다. 나는 리항만의 인간상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이미 고인이 된 몸이었다. 나와 리용호와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던 1940년대는 북만의 항일대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황야의 고혼으로 사라진 뒤였다. 지난날 북만의 여러 항일연군 부대에서 싸웠던 안영은 북만주의 사냐에 묻고 온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우리가 태평구 전투를 치르고 노야령을 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 중 대부분은 살아서 북만의 광야와 산발들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맹호와 같이 무서운 기세로 적들을 쓸어눕히고 있었다. 바로 북만의 그 전우들이 우리와의 상면을 그처럼 절절하게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와의 협력을 위하여서뿐 아니라 국제당과의 관계,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 중국 인민과의 관계,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는 해명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많았고 풀어야 할 고충들도 많았다.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하소연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리가 동만에서 민생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면 그들은 북만에서 그들대로의 문제 때문에 남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북만행을 다그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가 북만의 전우들에게서 바란 것은 오직 하나, 동족의 정뿐이었다. 반민생단 서동은 사랑과 믿음의 윤리만이 지배하던 간도의 유격구들을 인정의 불모지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그 불모지에서 몇 해 동안 인정의 주림을 느끼며 그것을 오아시스처럼 그리던 사람들이었다. 노야령이 아무리 험준하다고 하여도 북만의 벗들을 향해 구름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가 제2차 북만운동을 조직하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은 1차 북만운동을 통하여 이미 그 시초를 열어놓은 북만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전투적 동맹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그들과의 공동투쟁을 더 잘하려는 데 있었다. 반제 반전을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와 사회주의 역량의 진출 앞에서 당황망조한 제국주의자들은 1930년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자주역량을 반대하는 국제적 연합을 강화하고 있었다. 인류를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 몰아넣을 운명을 타고난 히틀러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일본은 반공적이며 반평화적인 동맹의 결성을 서둘러 댔다. 이러한 정세에서 항일혁명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발전시키려면 각국 공산주의자들, 특히는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주 각 지방의 항일연군 부대들이 폐쇄적이며 고립적인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합된 힘으로 적을 타승하라는 것은 국제당의 일관된 요구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동북지방에 조직된 여러 군의 역량은 거르럽지 못하였다. 지휘관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각 군의 전투력과 준비 정도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매개 군들은 익숙해 있는 군들과의 연계가 없이 대체로 고정된 지역에 틀고 앉아 고군독전하고 있었다. 이런 분산성은 만주 전역에 할구하는 유격부대들의 힘을 정황과 군사정치 정세의 변화에 맞게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장차 매개 지역에서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유격부대들이 적들에게 각계격파당할 수 있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동만과 남북만에 존재하던 유격부대들은 다른 지방 유격부대들과의 연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주의 모든 유격부대들 앞에는 고정된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군거지들에서 한정된 지역을 보위하며 고립무원하게 활동하던 종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하면서 군사정치 활동을 보다 폭넓고 대담하게 전개할 전투적 화합이 제기되었다. 이런 전략적 화합을 수행함이 없이는 만주지방의 유격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도 없었고 통일적으로 심화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반민생단 투쟁 과정을 통하여 조정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는 공동투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불화와 불신이 조성되었다. 우리가 북만에 가서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협력을 잘하면 이런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깨끗이 가져질 수 있었다. 부대를 데리고 북만에 가서 몇 달 동안 싸움을 하며 돌아다니노라면 모스크바에 간 위중민과 윤병도도 국제당의 결론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었다. 위중민과 윤병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설정했던 제2차 북만운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노야령을 넘을 때 위만군의 반변 사병들로 편성된 훈춘연대 소속의 중대동무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산악행군에 숙달되지 못한 그들은 행군을 시작한 후 첫 2시간 사이에 벌써 녹초가 되었다. 나의 명령에 따라 왕청연대 장영산이 그 3개의 중대를 맡아가지고 반변 사병 출신 대원들의 행군을 거들어 주었다. 전강로와 삼차구 사이에서 뗏목 노동을 많이 해온 그는 워낙 힘이 장사였다. 장영산의 치도가 한 번씩 번쩍할 때면 잡관목이 삼대 쓰러지듯 하였다. 그는 2-3사람 몫의 총과 배낭을 혼자 메고서도 가파로운 연기를 싱싱 토바 올라갔다. 당무들, 이 영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을 가는 것이 좋겠어. 2다리 사이에 있는 생원님도 일찌감치 뚝 떼버리고요. 그는 이런 농질까지 해가며 동료들을 고무해 주었다. 우리는 갓난신고를 다하여 노야령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7월에야 산동턴 부근에서 주보중의 거처를 겨우 찾아냈다. 어젯날의 순영 중심 효원이 군사책이었던 그의 어깨에는 항일연군 5군 군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묵직하게 얹혀 있었다. 여러 달 전만 해도 지팽이를 짚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리를 맞아주던 주보중이 이번에는 지팽이를 던지고 미령으로부터 10리나 떨어진 노천구라는 곳에까지 달려나와 나를 포옹하였다. 그동안 내 부상자리는 깨끗이 완치되었어. 동만원정대가 떠나간 다음 우리는 군을 새롭게 내왔어. 영안 땅에서는 그 후부터 당 조직과 대중단체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건 다 김사령의 원정대가 지난해 우리를 잘 도와준 덕이요. 주보중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흥분된 어조로 영안 실태를 단숨에 쭉 내리었다. 주형의 부상자리가 다 나았다고 하니 마음이 놓여. 지나간 수개월은 마치도 주영을 위해서 흘러간 것 같구만. 5군 군장으로까지 취임하였다니 축하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나 말이오. 나는 주보중을 이런 식으로 축하해주고 나서 평남양의 안부를 물었다.
북만 땅을 밟고 보니 한 해 전의 싸움 속에서 맺었던 정이 새삼스럽게 북받쳐 올랐다. 한두 달밖에 사귀지 않은 그 감대사 나온 무인의 인상이 어린 시절의 중마고우처럼 내 기억 속에 듬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우리는 오군의 수경지에 도착하기 바쁘게 공동행동 문제를 가지고 주보중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약간한 마찰이 생기었다. 주보중이 훈춘연대 연대장인 후국충에게 동만원정대의 행동방향을 지령식으로 내리먹이려 한 것이 동기가 되어 쌍방 간의 대화가 얼마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 당시 오군 정치위원이었던 호인은 부대를 데리고 몽릉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주보중의 요구는 동만원정대가 몽릉에 가서 호인을 도와 싸우다가 오하림 지구에 진출하여 그것을 장악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닥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는데 자존심이 강한 후국충은 단마디로 그것을 거절해버렸다. 아마 그 부탁이 부탁으로 들리지 않고 지시로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안길과 김여중도 그와 견해를 같이 하였다. 우리에겐 우리대로의 원정 목적이 있고 밟아야 할 노정도 따로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오군은 오군이고 이군은 이군이다라고 하면서 막 고를 내었다. 그들이 그렇게 고를 내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군을 대표하여 북만에 온 것만큼 공동투쟁을 한다고 하여 남의 지휘봉에 따라 무턱대고 움직일 수는 없었다. 주보중은 빨치산이 포나 중기관총과 같은 중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유격전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모험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긍정하면서도 중무기가 유격전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좀 두고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원래 우리는 항일전쟁을 시작할 때 유격대가 사용하게 될 기본 무기는 경무기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태평구 전투에서 박격포를 쏘아보고 그 위력을 가늠하게 된 다음부터는 유격전이라고 하여 중무기를 덮어놓고 쓰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중무기를 적절히 쓰는 것이 큰 은을 낼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소련의 빨치산들은 국민전쟁 때 포나 막심중기를 사용한 전례를 가지고 있었다.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중국의 일부 유격대원들도 그 무렵에는 포를 이용하였다. 동만원정대가 포와 중기를 가지고 다니는 데 대하여 주보중이 모험이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었다. 나는 팽팽해진 분위기를 누꿀 목적으로 모두들 공동행동에 대한 구상을 더 무르익힌 다음에 다시 모여 앉아 양자가 다 접수할 수 있는 대책안을 짜보자고 제기하였다. 주보중은 나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북만 부대들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연구하면서도 행군에 지친 원정대 성원들의 휴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얼마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산동투는 백여호의 농가들로 이루어진 중국인 부락이었다. 산동둔이란 지명은 산동지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락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이었다. 적들은 이 부락을 봉쇄하느라고 마을로부터 시월이 떨어진 곳에 200 내지 300명가량의 토벌대를 창조시키고 있었다. 나는 산동둔에 가 있을 때 명안현당 서기와도 연계를 가지고 산동둔당 조직과도 연계를 가지었다. 내가 산동둔 부락에서 리얼로 군장을 만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지주집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지주였지만 마음씨가 무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손님들은 모두 그 집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애를 썼다. 어느 날 우리는 집주인을 도와 밀가울을 하다가 밭에서 비를 만났다. 베어놓은 밀이 비에 젖지 않도록 낯가리를 잘 가려놓은 다음 숙소에 돌아오자 류한흥이 오늘은 날씨도 그질그질한데 점심이나 먹고 휴식하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리를 손수 만들어 푸짐한 음식상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리언럭인의 부대가 왕청에 와 있을 때부터 류한흥이 뛰어난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류한흥과 같은 중학 출신의 지식분자가 전문 요리사들도 깜짝 놀라게 할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희한한 일이었다. 그는 요리 솜씨도 대단하였지만 술도 잘 마셨다. 우리가 한 잔을 하면 석 잔쯤 마시는 대주가였다. 우리는 그가 만든 요리를 안주로 술도 마시고 밀제비국도 먹었다. 안주 맛이 좋아서 그랬던지 그날은 나도 술을 몇 잔 마시었다.
우리가 밀제비국을 한창 먹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나가보니 밀북대기 앞에 뱀들이 수십 마리나 너부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집주인이 복뱀이라고 하면서 기르던 뱀들이었는데 수류탄 벼락을 맞고 일시에 무리 죽음을 당한 것이다. 집주인은 뱀들이 집안에까지 들어와 밥상 밑으로 기어다녀도 가만 내버려 두었다. 그 지방에서는 뱀을 일종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다. 그날 마당에서 문전보초를 선 것은 우리 부대에 배속되어 북만까지 따라온 청년 의용군 대원들이었다. 그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을 때 비가 묻고 해가 비치었다. 그러자 낯가리 속에 움츠리고 있던 뱀들이 북대기 속에서 대가리를 내밀었다. 이거 사람들이 뱀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던 우리 보초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앞뒤를 가릴 사이도 없이 무작정 수류탄을 뽑아들고 뱀의 무리를 향해 던지었던 것이다. 집주인 내외는 죽은 뱀들을 보고 몹시 상심해하였다. 그들은 불길한 재에게 조짐이라도 생긴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주보증과 유한흥이 좋은 말로 위로하였으나 그들은 불안을 가시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도 제하지 못하고 부득불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35년 7월 하순 동만에서 고려 홍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위만군과 경찰대로 편성된 혼성 기마대가 장마 구름처럼 산동툰으로 모여들었다. 어림짐작으로 가늠해봐도 몇백 명 실이 될 것 같았다. 그 당시 5군의 주력은 몽릉과 영안현 서북방에 나가 있었다. 4군 군부의 병력도 얼마 안 되었다. 수적으로는 적이 우리보다 2배 정도 우세한 셈이었다.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주보증과 류한흥은 나의 의향을 물었다. 나는 싸우기로 결심하였다. 4군 5군과 우리와의 연합작전은 이처럼 탁상 앞에서가 아니라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드는 저 기마부대의 산계대용 앞에서 가볍게 타결되고 실천에 옮겨졌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만 치라는 피실격호가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고 또 유격활동의 규범이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서 반드시 일률적일 수 없었다. 북만에서 우리의 위력을 한번 과시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설정한 북만원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정황과 지형 조건으로 봐도 승산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협의 끝에 곧 접전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전투 행동을 개시하였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적들이 산동툰 마을에 달려들기 전에 맞받아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진지를 정하고 4개 부대들에 해당한 전투 임무를 주었다. 태평구 전투에서 위훈을 떨친 박격포 중대의 포수들과 중기관총 중대의 명사수들은 적들의 공격로로 지목되는 방향들을 타격하기 위한 사격 재원까지 미리 구해놓고 나의 명령을 기다렸다. 량수용자 초원하를 낀 산골길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던 적들은 산동툰 서북쪽 지대를 차지하기 위하여 산으로 기어올랐다. 우리는 전방 150 내지 200m 계선까지 적들을 바싹 적분시킨 다음 일제히 불벼락을 퍼부었다. 살아남은 놈들이 퇴각하였다가 양세령자 초원하를 거쳐 남쪽 산능선을 타고 다시금 기어들려고 하였으나 거기서도 길목을 지키고 있던 우리의 용사들은 적들을 통쾌하게 쓸어눕히었다. 이런 공방전이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 적 지휘관들은 불리한 정황을 수습해보려고 대오를 다시 정비하고 있었다. 적들이 지휘소에 밀집되었을 때 박격포 중대장은 사격구령을 내렸다. 포탄이 쇳소리를 내면서 연거포 적의 무리 속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살아남은 적들은 말을 타고 영안 쪽으로 퇴각할 차비를 하였다. 우리의 박격포는 철수하는 적들을 향해 포문을 돌렸다.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어 얻어가도 못하게 된 적들은 공산군이 포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면서 초연 속을 헤매다가 어둠을 이용하여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박격포를 쏜 데 대한 반향이 대단하였다. 적들은 우리가 소련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박격포까지 메고 다닌다고 하면서 고려홍군이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우리는 노흑산 전투에서 노획한 박격포탄을 산동툰 전투에서 다 소비한 다음 박격포를 땅에 묻었다. 산동툰 전투에서 어떻게나 혼살이 났던지 그 후부터 적들은 감히 우리에게 접어들지 못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꼭 닫고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어족들은 우리가 쏘보낸 표은지를 받고 식량, 기름, 신발을 비롯한 군용 필수품들을 꼬박꼬박 보내주기까지 하였다. 북만 땅에 다시 한번 승전거를 올렸던 산동튼 전투는 수류탄으로 뱀을 잡았던 기상천외한 고사와 더불어 나의 일생에서 그중 인상이 깊었던 전투의 하나로 추억에 남아있다. 적들은 우리의 포성 앞에서 전율하였지만 인민들은 그 포성 앞에서 용암처럼 끌어본지였다. 북만 중국인 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은 이처럼 첫 시작에서부터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 실적은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전투적 동맹을 공고히 하여주는 믿음직한 토대로 되었다. 주보중은 그때부터 중무기의 불합리성을 두 번 다시 운운하지 않았다. 우리는 산동튼을 떠난 후 두구자라는 곳에 가서도 방가송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북만 공산주의자들과의 반일 공동투쟁 문제를 다시금 논의하였다. 우리의 주동적 발기에 따라 북만 원정대는 주보중과의 합의하에 몇 개의 표원대로 나뉘어 5군의 활동지역에 나가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원정대는 5군 정치위원 호인이 활동하는 몽룽지방에도 가고 평남양이 활동하는 고장에도 서부대를 보냈다. 주보중은 마창, 단산자, 옥량하, 석도하자 등지로 떠나가는 우리의 편대들의 5군의 일부 성원들을 배석시켜 주었다. 이 고장들은 우리가 1차 북만 원정 때 손때를 묻혀가며 개량한 옥토지대였다. 우리는 이 일대의 혁명 조직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맹렬한 군사정치 활동을 벌였다. 옥량하의 지하 조직은 마을 주변뿐 아니라 멀리 동경성에까지 줄을 뻗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옥량하를 생각할 때면 한 중국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우리가 1차로 북만에 갔을 때 그 할머니는 부녀회 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었다. 환갑이 다 된 몸으로 군복도 짓고 원정대 뒤 시중을 하느라고 밤잠도 자지 않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그때 고향집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생각하였다. 할머니는 내가 하루 동안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전령병들에게 진스링, 김사령, 진스링이 왜 안 보이는가고 따져 묻곤 하였는데 우리가 무과다는 말을 듣고야 밤에 잠도 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간도에서 고려 홍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꽁 한 마리와 함께 그릇에 국수 사리를 얹어가지고 두구자에서 출발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 부대를 찾아왔다. 지난해 가을에 김사령 대접을 변변히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국수감을 해가지고 왔으니 이 노친의 성의를 받아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소이다. 노인이 국수감을 전해주면서 우리 동무들에게 한 말이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전령병들을 구슬렸던지 국수를 좋아하는 내 식성까지 알아냈다. 나는 그날 주보중과 함께 할머니의 지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꽁 국물에 꽁고기 꾸미와 남새 꾸미를 얹은 국수는 별맛이었다. 주보중은 국수를 곱빼기로 들고 나서 김사령이 어느새 북만 땅에 와서 저런 중국 노친까지 다 후려냈어. 나는 군중을 쟁취하는 김사령의 수완에 늘 탄복하곤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의 부대에 배속된 우리 중대들의 정치사업 방법을 배워주었으면 하고 농담 절반 진담 절반의 청탁을 하였다. 그해 9월 우리 부대가 액목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5군 정치위원 호인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연합작전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위하지방으로 남하하는 김책과의 사업을 위하여 그 요청을 잠깐 보류해 두었다. 그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호인의 요청이 끝내 응해주지 못하였으나 나는 항일전쟁 전 기간 우리에 대한 그의 그 믿음을 늘 고맙게 추억하였다. 우리가 북만을 개척하는 데서 명한 다음으로 중시한 고장은 액목 땅이었다. 액목은 우리의 발길이 별로 미치지 않은 고장이었고 중국인 부대들조차 혁명바람을 불어넣으려다가 이가 들지 않아서 포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책이 소속된 3군과의 공동투쟁을 위해서는 어차피 액목 땅에 보습을 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북쪽으로 3군의 활동지역인 위하, 주하와 린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1, 2군의 활동구역과도 이웃하고 있는 이 수수께끼 같은 미지의 땅은 저가가 다 같이 탐내는 대지였다. 북만의 여러 무장부대들이 액목을 개척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은 이 지방 인민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반공풍조 때문이었다.
영안도 반공바람이 드센 고장이었으나 이 지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앵목이 이처럼 반공의 오염구역으로 된 데는 이 지방을 본거지로 삼고 8.1 폭동과 같은 무모한 좌경적 망동으로 공산주의 망신을 시킨 애멜계 정파들의 책임도 있었다. 8.1 폭동의 여파로 하여 앵목인민들은 일제와 반동 군벌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다. 그때부터 이 지방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면 도리를 떨었다. 일제는 선무반이라는 것을 파견하여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았다. 앵목현 청구자 밀림에서 숫구이 노동을 하다가 입대한 한 청각의 체험담은 이 지방 사람들의 반공 중독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해준다. 일찍이 전염병 때문에 양친과 형제들을 여의고 혈혈단신이 된 그는 문전골식으로 머진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오다가 앵목 땅에까지 굴러들어와 도로공사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그때 총각은 공사장의 어떤 인부에게서 혁명가요를 한 곡 배웠는데 그것이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였다. 그 후 총각은 임가구 근처의 어느 농가에서 계절노동을 하였다. 하루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총각도 주인들을 따라 그 잔치집에 가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주례 여구에 따라 노래를 한 곡 불렀다. 도로공사장에서 배우던 바로 그 혁명가요였다. 그런데 그 한 곡의 노래 때문에 잔치집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익자가 있는 동네 한 유지가 그 혁명가요를 듣고 총각을 공산당이라고 몰아주었던 것이다. 유지는 총각을 고용한 중농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임자, 분파리꾼을 두겠으면 똑똑한 사람을 둘 것이지 하필이면 왜 공산공초를 한다는 그 잘난 공산당을 두는가고 하였다. 면박을 당한 중농은 그날로 집에서 총각을 쫓아냈다. 비국은 총각이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혁명가요를 부르면서도 그것이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노래라는 것을 전혀 감축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무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무식의 탓이 아니라 반공풍조의 탓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토비들이나 마족들이 한 짓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역선전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원종대가 앵목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은 솔직히 말하여 모험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는 경박호를 건너 앵목 땅에 촛발을 들여넣기 바쁘게 주민들로부터 심한 냉대를 받았다. 앵목 지방의 동쪽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락은 중국 사람들만 사는 아담한 마을이었다. 우리가 도착하자 대다수의 부락 사람들은 홍호자가 왔다고 하면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인가에서 달아나 버렸다. 마을에는 노약자들만 남았는데 그들도 집에 숨어서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부락에서 얼마쯤 떨어진 수림 속에 천막을 치고 대원들을 휴식시킨 다음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소학교에 가보니 교직원 학생들도 다 숨어버리고 없었다. 이것은 앵목 땅에 불길을 지펴보겠다고 불원절리 찾아온 동만 손님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냉혹한 대접이었다. 나는 학교 마당에 풍금을 내다 놓고 그 풍금을 타면서 청년의용군 중대대원들과 함께 소무가와 양귀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동무들은 한정민요에서도 명창이었다. 이 두 노래는 중국의 근로민중이 특별히 애창하는 명곡들이었다. 소무가는 내가 길림 시절에 배운 애국가요였는데 원명은 소무목양이다. 소무는 기원전 2세기 한나라의 중신으로 명망이 높았던 실제 인물이었다. 한나라 왕의 사신으로 북쪽의 흉노족들에게로 갔었는데 흉노족들은 그를 인질로 잡아놓고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순양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소무는 19년간이나 흉노족들 속에 갇히고 있었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소무가는 중국인민의 애국주의적 사상 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였다. 우리가 풍금을 타면서 소무가와 양귀비의 노래를 부르자 숨어있던 소학교 상급반 학생들이 먼저 호기심과 놀라움을 안고 우리 곁에 모여왔다. 그리고는 내가 치는 풍금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에는 교원들과 동네 어른들이 하나 둘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고려 홍군이 중국 노래를 유창하게 부른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였겠지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 데서
그들은 홍군과 자기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막연한 공통성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그렇게도 원정대를 냉대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친절과 선망의 눈길로 대하게 되었다. 도망갔던 마을 사람들이 운동장에 다 모이자 나는 중국말로 반일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까지 듣고서야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곁을 주었다. 그들은 고려 홍군은 비적도 아니고 마적도 아니다. 고려 홍군은 진짜 애국적인 혁명군이며 신사모쟁이 군대라고 하면서 우리 부대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서무가를 가지고 북만 땅의 중국 사람들을 감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일을 통해 나는 문학과 음악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각성시키는 데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실제로 체험하였다. 우리가 문학과 예술을 혁명의 무기로 중시하는 이유가 그때의 체험에 근거를 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 2차 북만 원정 당시 경박 호반의 그 중국인 불악에서 겪은 체험이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나는 해방 후 서무가의 가사를 찾으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다. 얼마 전에야 우리 일꾼들의 도움으로 중국말 원문으로 된 가사를 입수하였다. 나는 그때 너무도 기쁜 나머지 80고령이라는 것도 있고 서무가를 불렀다. 80개기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잘 불렀겠는가. 목이 막혀 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멀리 구름 너머로 아득히 사라진 청춘 시절의 감회가 새롭게 솟아올랐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개척한 북만의 대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샘처럼 북받쳐 올랐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어려운 공동투쟁의 길을 개척하던 나날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풍금으로 이 노래를 정정 타보곤 한다. 휘파람으로 부을 때도 있지만 20, 30대처럼 생신한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아래에 서무가의 가사를 적는다. 서무 목양 1. 서무는 허지에 잡혀 있어도 절개를 역되게 하지 않았네. 눈과 얼음 덮인 흉노 땅에서 19년 목마르면 눈을 먹고 배고프면 요토를 삼키며 북해변에서 양을 몰았네. 마음은 한나라에 가 있으나 늙도록 몸은 돌아가지 못했네. 모진 고생 겪을수록 마음은 철 속으로 굳어져 변강의 밤 때로 피리소리 들으면 가슴은 아프고 쓰리었네. 2. 서무는 허지에 잡혀 있어도 절개를 역되게 하지 않았네. 어느덧 북풍은 불어 기러기 때 한나라로 날아가건만 백발의 어머니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꽃나이 아내는 홀로 빈방을 지키네. 삼경이면 다 함께 꿈을 꾸련만 누가 누구의 꿈을 꾸었는가. 바다가 마르고 돌이 썩는다 해도 큰 절개는 조금도 굽히지 않아 흉노들도 놀라서 그 위덕에 반복하였네. 앵목에 갔을 때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삼과송이라는 곳에서 전주 김씨 노인을 만나던 일이다. 육과송이라는 말이 6대의 소나무라는 말이라면 삼과송이란 말은 석대의 소나무라는 뜻이다. 우리는 삼과송에 있을 때 현성에서 얼마 멀지 않은 어떤 지주집에 지휘부를 정하였다. 그 지주집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는 몸집이 자그마한 영감이 떼기논을 붙이며 살고 있었다. 전령병이 알아본 데 의하면 그 노인은 조선 사람 같은데 조선 말은 하지 않고 잘 할 줄도 모르는 중국말을 하면서 중국 사람으로 행세하며 산다고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 노인의 집에 마시를 갔다. 통성해보니 틀림없는 조선 사람이었고 본관도 나와 같은 전주김씨였다. 홍범도를 따라다니면서 청살리 전투에까지 참가한 노인이었는데 그 전투가 있은 다음 부대가 흩어지게 되자 앵목당에 와서 노친을 얻어가지고 은고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내가 전주김씨라는 것을 알게 되자 노인은 만리타양에 와서 동성동본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는 부인을 시켜 발방아로 벼를 찧어 흰쌀밥을 해주었다. 북만 땅에 간 후 처음으로 먹어보는 흰쌀밥이었다.
우리도 처음엔 뜻이 대단하였네. 홍범도 장군 휘하에서 봉옥골 대첩을 치를 때만 해도 조선 독립이 당장 되는 것 같더구만. 그마저에는 꿈을 꾸어도 독립문 밑으로 해서 한양성으로 입성하는 꿈만 꾸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초야의 모래알이나 막돌 같은 신세가 되어 하는 일도 없이 주름살만 늘어가니 기막힌 일이 아닌가. 이 늙은 것한테 낙이 있다면 한적 세상이나 다름없는 북만주 한 끝에서 장마철의 겨울을 보듯 조선 동포를 만나는 때일 걸세. 아무쪼록 김장군 부대가 간도로 돌아가지 않고 앵목당에 그대로 영주하면 얼마나 좋겠나. 노인은 이런 말을 하며 한숨을 무겁게 몰아쉬었다. 나라를 찾으려고 화승대를 메고 나섰던 청운의 뜻이 늙은이의 얼굴에 사정없이 그려지고 있는 주름살과 함께 덧없이 쓰러진다고 생각하니 나도 역시 처량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저 노인의 처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곤란 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말고 필승불패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었다. 전주 김씨 노인한테는 한쪽 귀가 없었다. 식사가 끝난 다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인에게 한쪽 귀가 왜 없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목단강에 나가 얼음구멍을 내고 강도 낚시질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라고 하면서 허구프게 웃었다. 큰 잉어 한 마리를 낚아가지고 덥석 끌어안았는데 그 잉어가 요동을 치면서 온 귀를 후려치는 바람에 그런 몰골이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노인이 당한 그 봉변을 두고 심심한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삼과성 마을에 한 주일가량 머무르고 있는 동안 매일 밤 노인네 집에 찾아가 홍범도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속을 터놓고 보니 앵목 사람들도 간도 사람들처럼 반일사상이 강하였다. 그들이 반공에 오염된 것은 조직의 인도를 받지 못한 탓이었다. 우리는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구자의 사호부락 백가장 류용생과도 친교를 맺었고 나중에는 지휘부도 그 집에 정하였다. 류용생은 인민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밤이면 우동불두리에 모여 앉아 오락회도 하고 여대원 남대원의 구별이 없이 한데 어울려 춤도 추고 학습도 하는 우리 부대를 보고 별난 군대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그때까지 보아온 군대라는 것은 무슨 간판을 가졌든지 간에 다 백성들에게 눈알을 부라리며 호통질만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다. 그런데 간도에서 왔다는 이 고려홍군은 백성들의 물도 길어주고 마당도 쓸어주고 아이들의 머리도 깎아주고 상하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이상한 군대라고 온 동네가 수군거리였다. 어느 날 밤중에 우리는 류용생 백가장한테서 육호부락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수비대와 위만군이 사호부락 쪽으로 밀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불길한 통보를 받았다. 나는 그 통보를 받고 전 부대에 취침구령을 내리었다. 대원들은 취침 시간도 되기 전에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백가장은 그것을 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다른 군대라면 다 적들을 피해 36개 주랭랑을 치겠는데 이 고려홍군이라는 사람들은 달아날 준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에 늘어붙어서 잠잘 궁리부터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여지경 같은 군대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을에 당장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 온 밤 자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들락날락하였다. 나는 백가장을 옆에 끌어다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백가장님, 우리 군대가 마을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백가장님은 너무 심려하지 말고 푹 쉬십시오. 아니, 저저녁부터 이불 밑에 들어간 군대가 마을을 어떻게 철통같이 지킨다는 겁니까? 백가장은 여전히 불안을 털지 못하고 갈팡거리었다. 버처들 있지 않습니까? 고려홍군은 허풍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푹 쉬셔도 일 없습니다. 그 대신 내일 아침 우리가 떠나간 다음 적들에게 찾아가서 고려홍군이 마을에 왔다 갔다고 신고해 주십시오. 백가장님이 범대로 다 이야기하십시오. 신고라니요? 나는 고려홍군같이 훌륭한 군대를 고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백가장님.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고 부탁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백가장님이 살 길이고 동네가 살 길입니다. 이제 두고 보면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백가장으로 하여금 경찰의 고려 홍군의 움직임을 그대로 신고하게 한 것은 집단 불악 안에 배겨있는 적들을 밖으로 끌어내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사호불악에서 철수하여 앵목행 도로를 따라 행군하였다. 행군 도중 한 개 중대의 무력은 서남 능선에 매복시키었다. 류영생 백가장의 신고를 받은 적들은 수백 명의 토벌대를 내몰아 행군 중에 있는 우리 주력 부대를 사나운 기세로 추격하였다. 이렇게 되어 북만 원정대는 앵목 진출 후 처음으로 되는 유인 매복전을 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 참가하였던 일본군 수비대, 헌병대라고도 함. 일본군 수비대는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되었다. 인민혁명군의 탄막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한 한 명의 수비대원만이 살아서 비행기의 구조를 받았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착륙 도중 사고로 풍지박산이 되는 바람에 그놈마저 천당으로 갔다고 한다. 우리나라 닭사단이 앵목당을 찾아갔던 1959년까지도 청구자 6호 불악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건립한 충령비가 그냥 남아있더라고 하였다. 우리는 1935년 12월 관지부근에서도 또 한 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이 전투를 일명 류체구 전투라고도 한다. 이 전투에서 우리와 맞닿은 200여 명의 적들은 대부분이 소멸되었다. 우리에게 쫓겨 혼비백산이 된 적 장견놈이 들판에 있는 관 속에 성장 대신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전투 뒤에 있었던 일이다. 북만 땅에서 우리가 진행한 그 수많은 교전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열거한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다. 우리가 앵목당을 열심히 개척하고 있던 1935년 가을에 국제당은 주보중을 통하여 2군과 5군의 협동작전을 위한 합동지휘부를 구성하였다는 것과 그 합동지휘부의 정치위원 겸 위하부대 사령관으로 나를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통지해 주었다. 대대와 연대 사단들에서 정치위원직도 역임한 바 있는 지난날의 경력이 아마도 국제당으로 하여금 나를 2군과 5군 합동지휘부 정치위원으로 선발하게 했던 것 같다. 이 임명은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나는 벼슬을 바란 것이 아니라 북만에서 활동하는 핵심적인 조선 공산주의자들과의 상봉을 더 안타깝게 갈망하였다. 그런데 결국은 합동지휘부 정치위원이라는 난데없는 벼슬자리가 그 갈망을 안인보살하게 하였다. 나에게는 원정대의 활동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정치사업까지도 돌보아야 할 막대한 부담이 들씌워졌다. 나는 그 엄청난 중책으로부터 오는 일거리들을 걸머쥐고 남오드 회의를 전후한 시기까지 북만 전우들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고 두 개의 군의 정치사업을 위해서 명안과 그 주변 회원들을 바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뉴대를 더욱더 공고한 기초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 소득은 우리가 원정을 시작할 때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우리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원정의 주 목적 가운데서도 가장 선차적인 항목으로 내세웠던 김책 최영건과의 직접적인 상봉을 이루지 못한 채 그것을 먼 장래의 일로 남겨두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나날에도 언제나 북만의 광야에서 온갖 신고를 다 참아가며 혈전을 벌이고 있는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잊지 않았다. 상봉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애틋하고 따뜻한 감정으로 자라올랐다. 동만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남북만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통성을 하고 격정과 사랑에 넘친 포옹을 한 것은 1941년 초였다. 그 후 우리는 모두 같은 미령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조국 해방을 위한 결전을 준비하였으며 광복된 조국에 돌아와 건국의 불도가니 속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모두 20세기의 가장 극적인 연대들의 나와 함께 항일전쟁은 물론 반미전쟁도 해보고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건설의 간관 영봉들을 꾸준하게 돌파해온 충실한 투사들이다. 지금도 북만에서 싸우던 투사들은 나와 함께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기 위해 고락을 같이 나누고 있다. 장장 반세기도 넘는 세월 나와 우리의 위협을 받들어 변함없는 한길을 걸어온 그 충신들에게 광망한 앞날의 행복과 더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추억만이 남게 되기를 바란다.